저는 부산 동래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김영삼 장로입니다. 저를 간단하게 저를 소개드리면, 저는 유기농 재배를 전국에서 4번째, 경상남북도에서는 제가 1호로 94년도에 유기재배 인정을 받아서 그 당시에 상추라든지 케일이라든지 이런 걸 재배해서 제가 경상도에서 첫 번째로 유기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퇴비 생산은 제가 한 32년 정도 갖가지 퇴비를 만들어서 지금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94년도에 신선유기영농조합이라고 하는 조합을 설립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으신 유인물에 보면 삼근해라고 있는데요. 삼근해는 아제로 농법이라고 하는 농법을 제가 99년부터 결성해서 현재 오늘까지 980명이 전국에 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30년 전후해서 갈렙전도단 또 여호수아전도단 창단할 때 그때 총무로서 또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늘 제가 장로로서 선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이 유기농업이 이 선교와 연관이 된다는 걸 늘 많이 생각해 왔는데, 특별히 이번에 최 집사님께서 이 음식물 쓰레기나 퇴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을 하셔서 제가 농민들한테는 그냥 소개하는 건 쉬운데 여러분들한테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해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또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또 관심이 있으시면 나중에 우리 3근에 가입하셔도 되고 또 네이버 카페나 또 밴드나 이런데 아제론을 치시면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6가지를, 첫째로 친환경 농업의 필요성, 그 다음에 2번째는 자급자족의 필요성, 그 다음에 3번째는 퇴비 제조의 기본 이해, 4번째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 만들기, 그 다음에 5번째는 텃밭 가꾸기, 6번째는 3근의 아제론 농법이 무엇인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또 뉴스를 올 때 들으니까 우리나라에도 계란에 농약이 검출돼서 지금 그 관련된 데 유통이 금지됐다는, 유럽에 의해서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건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친환경 농업의 필요성, 흙이 살아야 사람이 산다. 현재 우리나라에 성인병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또 발병률이 1위가 되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토양이 죽었기 때문에, 토양이 죽으면 토양에서 난 식물을 우리가 섭취하면 그게 영양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너무 인위적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하우스라든지 또 이런 불량 퇴비라든지 이런 걸 많이 써서 흙이 죽어가고 있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농약 문제. 농약은 단위 면적당, 나라가 작기 때문에 농약 양은 적지만은 단위 면적당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농약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나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초제, 글리포세이트라고요. 한국 GMO 재앙을 보고 통곡하다라는 그런 책을 지은 오로지 씨가 이렇게 소개한 데 보니까요. 불임, 유산, 선천기형아, 저체중아, 조산화, 자폐증, 소아암, 자살, 비만, 청소년 성인병, 아토피, 이 9가지가 원인이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이 글리포세이트라고 하는 제초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연구를 이분이 아마 그동안에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판매하는 회사들이
그걸 자꾸 숨기고 그 다음에 미화시키고 있어서 그렇지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서 이렇게 GMO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비료, 그 다음에 화학비료는 우리가 비료를 우리나라에 물론 70년도 식량 정산을 위해서 퇴비료 한계가 있으니까 화학비료를 60년도에 비료 공장을 만들어서 많이 생산을 해서 농산물은 그 양이 많은 생산이 됐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토양이 황폐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긴 것을 그동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 폐기물에 그 뒤쪽에 보면 가죽 제품 삼각크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퇴비를 한 30년 이상 만들다 보니까 여러 원료들을 갖고 제가 퇴비를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부산에 가면 가죽, 그러니까 소 가죽을 그걸 이제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정제를 하는데요. 그 가죽이 이제 지방이 많기 때문에 그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삼각크롬이라고 하는 그런 화학 독성 약품이 들어가는데 이 삼각크롬은 청산가리보다 더 월등하게 독성이 강합니다. 근데 거기 소 가죽 안에 있는 걸 다 틀을 이 지방을 분해내 가지고 그걸 어디다 갖다 버리느냐 하면 퇴비를 만드는데 그게 다 들어갑니다. 예, 그게 제가 이제 그 두 차를 그냥 갖다 줘서 제가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는데 그게 지방이 많고 단백질이 많다 보니까 아주 고급 비료입니다. 근데 그걸 만들었을 때 제품은 좋은데 그 안에 독성이 들은 데 대해서 다른 분들은 지금 퇴비 공장에 퇴비 원료를 이건 일내고요.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거의 뭐 90%가 다 퇴비 공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원료를 확인 안 하고 그냥 퇴비를 샀으면 아주 대단히 위험하고 그걸 가지고 만든 퇴비를 또 사용해서 작물을 심으면 그걸 우리가 고스란히 섭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장 폐기물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참 심각하다. 제가 이제 퇴비를 만들어 보면서 다른 회사들이 퇴비를 만들고 하는 걸 볼 때 그분들은 퇴비 공장에서 돈을 받고 그 폐기물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요즘은 그 퇴비를 장려한다고 해가지고 또 정부에서 보조를 50%씩 해줘가서 요즘 일반 농민들은 한 20kg에 한 2,000원 정도 주면 구입해 쓰는데요. 싸니까 그 퇴비 좋다고 많이 쓰는데 그게 참 심각한 상황이라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축산 폐기물은 현재는 그 분뇨를 갖다가 해양 투기를 못 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이제 이런 퇴비를 만들다 보니까 폐기물에 관련된 걸 제가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고 내용들을 알게 되는데 해양 투기를 한 몇 년 전부터 전혀 못하게 했는데 저건 절대로 실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자연의 순환에 보면 물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녹습니다. 분해됩니다. 근데 차라리 지금 그 해양 투기를 못 하다 보니까 발효 안 된 돼지에서 그 분뇨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그건 전부 토양에 다 뿌리거든요. 근데 발효가 안 된 걸 토양에 뿌리게 되면 아주 심각한 피해가 생기고, 그건 중금속이 많고, 이렇게 알루미늄이나 이런, 그 돼지는 우리가 먹지도 못할 뿐 아니라 아주 대단히 나빠요. 거기서 나오는, 분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똥도 그렇고, 그건 대단히 나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저는 해양 투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토양에, 지금 바다에다 들어가면 바다에서 다 분해를 시킵니다. 근데 환경운동가들이 바다에 뿌리면 그걸 우리가, 고기가 먹고 우리가 먹는다 이래가 근데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제가 이 폐기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미생물을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제가 생각하면서 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폐기물 문제가 되는 걸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순환이 안 된다면 아마 심각한 쓰레기장이 될 겁니다. 근데 물에 들어가든지 땅에 들어가면 다 분해를 시킵니다. 웬만한 건 다 분해를 시킵니다. 물론 제초제나 이런 성분은 분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웬만한 건 다 분해가 됩니다. 되는데 아주 독성이 강한 건 분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천천히 이렇게 분해가 되고 이렇게 해소를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친환경 농업의 필요성은 이 외에도 우리가 친환경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은 너무 자명한 일이고 또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유기농을 많이 이렇게 불어놨다가요. 최근에는 유기농 인구가 많이 줄어졌어요. 왜냐하면 전농약으로 해가지고 인정을 많이 받아가 유기농을 많이 한다 했는데 농약을 치니까 농약 치는 걸 이제 유기농으로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유기재배는 뭐 비료 농약 전혀 안 하는 게 유기재배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무농약은 농약은 안 하고 비료는 하는 게 무농약입니다. 근데 전에는 전농약이 있었는데 전농약은 이제 유기농으로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제가 90, 85년도부터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유기농 하는 사람 미친놈들이 하는 짓이었어요. 다 다른 분들이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도 이 돈도 안 되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와서 도리어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때는 유기농이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달했지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뭐 담배에 그 꽁초를 애가 우려가지고 그걸 주고 뭐 목추액 주고 그 약이 없었고 근데 병이 들면 그 치료한 방법이 없었어요. 유기농 한다고 할 수는 없고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그 때도 안 하는 짓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배운 건 배웠지만 너무 비싼 수업료를 많이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유기농 하는 분들이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력에 비해서 투자한 것에 비해서 이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포기를 어떤 분들은 한 5년, 10년 하다가 최근에 여러분들이 제가 포기를 하고 관행으로 하니까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동안에 미친 짓을 했다고 후회하는 걸 제가 많이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유기농 한 건 제가 잘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고생을 너무 많이 저는 또 뭐 퇴비도 만들고 뭐 이렇게 좋은 일을 나름대로 환경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한 10년 전이나 15년 전에 한 분들은 이제 기회가 좋았죠. 홍보도 많이 되고 했는데 그 전에 한 분들은 고생만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뭐 망해가 지금도 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왔지만은 돈을 여러 수십억을 제가 투자를 하고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제 마음에 사명감이 나름대로 이 일이 언젠가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버티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그게 더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급자족의 필요성. 자급자족해야 될 것. 내가 농사를 안 지으면 내가 아는 사람이라도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게 이제 제가 그동안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유전자 조작 작물, 우리나라에도 지금 유전자 조작 작물을 지금 재배하는 데가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일본에서 GMO 사료를 제일 많이 수입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먹질 않아요. 사람들은 아주 깨가 많거든요. 그 사료는 그러니까 사료는 쓰는데 먹는 건 적게 먹는데 우리나라는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데 먹는 걸 우리가 쌀을 1년에 61kg 우리가 소비한다고 해요. 뭐 그보다 더 많이 하는 분도 있고 다르지만은 평균적으로. 그런데 GMO 식품 수입된 GMO 식품을 45kg를 먹는답니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옥수수나 빵이나 그다음에 뭐 식용유나 이런 식용유가 제일 많고요. 그래서 식용유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GMO 식품으로 그 기름을 짜왔기 때문에 이제 식용유는 대단히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에도 재배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이 유전자 조작 작물은 뭐냐 하면
제초제를 쳐도 안 죽는 이제 병이 안 들도록 하는 거죠. 조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작해가지고 생산은 많이 되도록. 그게 농민들이 힘드니까 이건 자세하게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없고, 저는 이걸 좀 말씀 많이 드리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유전자 조작 식품, 여러분들이 한국의 GMO 제항을 보고 통곡하다라고 하는 인터넷에 쳐보시면 오로지 씨라고 하는 그분이 이렇게, GMO 관련된 내용이 있으신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양이 오염이 됐다고 이래가지고 요즘은 양액 재배를 많이 합니다. 수경 재배. 그 다음에 이 진주 같은 데는 고슬 재배, 딸기를 이렇게 높은 데서 우리가 깨끗하다고 하는, 저는 이 수경 재배를 시작할 때, 이거 앞으로 대단히 위험한 이 식품을 우리가 먹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건 순전히 비료를 키우는 겁니다. 화학을 가지고 그냥 키우는 거래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식물 공장도 이제 많이 생겼어요, 공장에. 이게 기계처럼 작물을 갖다가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전부 다 비료를 가지고 키웁니다. 근데 비료를 키운 거하고 땅에서 키운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맛도 다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딸기 하는 분이 반은 수경으로 하고 반은 토양에서 합니다. 그래서 토양이 한 거하고 수경은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섞어서 팝니다. 그래서 제가 통영에도 제 잘 아는 분이 지금 하는 분이 있는데 반반씩 해요. 이 수경은 농사는 잘 되는데 맛이 없기 때문에 이게 섞는 거라 섞어서 나가요. 그래서 이 비료를 먹으면, 우리가 농약을 치면, 비료를 하면 이게 어떤 원리냐면 비료를 많이 할수록 병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럼 병을 많이 할수록 약을 또 많이 쳐야 돼요. 그래서 그게 자꾸 화를 부르는 게 바로 비료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비료가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하다 보니까 그게 유기농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비상처럼 비료를 쓰면 돼요. 조금씩만, 많이 쓰면 안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비료를 어떤지 농사 짓는 데 가보면 요소를 갖다가 재놓고 씁니다. 그냥 막 받치고 뭐고 그냥 막 뿌립니다. 막 뿌리면 그건 30%밖에 흡수 못 되고 전부 다 날아갑니다. 그게 흡수가 안 돼요. 다 날아가요. 왜냐하면 비료가 벌써 화학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노출되어 있으면 다 날아가요. 거의 다 날아가고 한 30% 이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정확한 건 아니지만 지금 어디에 보니까 현재 한 660만 평이 수경을 한다고 하는데, 수경은 자꾸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그냥 시장에서 사 먹는 건 지금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비료를 많이 하고 한 걸 먹으면 병을 더 많이, 우리가 질병을 더 많이 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식물 공장 말씀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퇴비 재료를 확인할 수 없다. 이건 아까 삼각 크롬이나 그 외에 모든 폐기물은 어차피 퇴비 공장으로. 그리 안 가면 지금 매립을 하면 돈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물론 매립도 하는 데가 있어요. 매립도 하는데, 매립도 해도 토양에다 매립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지하수를 통하든지 어디든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다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써야 되고, 내가 농사를 짓는 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시장에 할머니들을 시골에서 농사 짓다고 조금씩 파는데, 거기도 자세히 보시면요, 저도 고성에서 사는데 그 할머니들이 다른 데 숨겨놓고 조금 팔고 나면 또 가지고 오고 그러는데 전부 수입품이고, 그분들이 심지어는 콩타작을 하는데도 수입 콩을 갖다 놓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파는, 요즘 이 할머니들이, 이 농민들이 너무 속이요. 물론 정직한 분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많은 경우에 지금 중국에서 수입된 거, 외국에서 수입된 이런 게 와서 참 우리가 참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건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시장에 보면. 그래서 시장에 가서 산다고 그게 안전하다. 그건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번의 퇴비 제조의 기본 이해. 제가 이제 퇴비를 만들다 보니까요, 저는 3D가 뭐 위험한 건 아닌데, 더럽고 냄새나고 힘들고 돈 안 되고 하는 게, 뭐 이렇게 깊이 하는 게 3D라고 하는데, 저는 몇 D가 되는지 몰라요. 전부 냄새, 제가, 심지어 별걸 다 갖다 놓다 보니까, 그냥, 우리 친구들도 오면은 냄새가 나서 그냥 우리가 모임을 하면은 냄새 난다고. 냄새가 저는 축분을 안 씁니다. 축분을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한약 찌꺼기니 하여튼 퇴비가 될 만한 거는 어디? 그냥 그건 제가 돈을 안 주고 돈 주고 가져오는 거는 이제 어분 같은 게 제일 비싸요. 근데 그 외의 거는 돈을 안 주고 와야 되니까 갖다가 많이 갖다 재놓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제 고기 삶는 데서 온 고기 국물 같은 그런 것도 여러 수십 톤을 지금 재놨는데 냄새가 나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우리 친구들이고 돈 안 되는 짓 한다고 저를 믿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솔직히. 우리 아는 분들은 저를 안 믿어줍니다. 근데 퇴비를 만들면서 이 퇴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지금 설명을 잘 못 드리지만 우리의 물질의 순환, 탄소의 순환, 산소의 순환, 광합성.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질소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지금, 이 공기 중에 질소가 78.09, 그 다음에 산소가 20.95,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0.03%, 기타가 0.03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소가, 현재 유리질소가 이 공기 중에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오고 나면 작물이 잘 크는 이유가, 그 작물이 비를 맞고 크는 게 아니고요. 비가 내리면 토양의 밑에 있는, 박테리아가, 미생물이 그걸 흡수해가 분해시켜서 흡수를 잘 하도록, 우리가 그냥 물을 주는 거하고 비가 와서 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질소의 순환은, 여러분들 그 뒤에 질소는 다른 말로 하면 단백질이죠.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데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이제 16% 정도 되는데요. 그 단백질은 그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보시면 4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질소 순환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질소 순환도.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릴게요. 이걸 보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일 밑에 단백질이 있죠. 단백질인데 오른쪽으로 보면 초화작용, 동물로 가는 건 초화작용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미도 화합물을 통해서 요소균에 의해서 암모니아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자꾸 갑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에서 바로 위로 보면요, 질소 고정균에서 유리질소, 그 다음에 초산에서 그 다음에 아미도 화합물 아스파라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단백질에서 질소 고정균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금 토양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혹시 농사를 짓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한번 농사 하시는 분? 텃밭이라도. 예. 몇 분 안 되시네요. 여러분들이 생땅에 그냥 농사가 가장 그냥 땅을 매립했다든지 농사가 제일 안 되는데 제일 먼저 뭘 심어야 되느냐 하면 콩을 심으면 됩니다. 콩을 심으면 콩에서 그 밑에 뿌리옥 박테리아가 질소를 잡아당겨서 질소 고정균, 여기 질소 고정균이 있죠. 그 미생물 질소 고정균이라고 하는 게 그 콩에 있는 영양, 콩도 그 단백질이잖아요. 그거하고 결합을 해서 성장이 잘 되도록, 거름을 안 줘도 콩은
뭐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작물은 잘 안 되지만 콩은 됩니다. 그래서 그 질소 고정균 때문에 척박한 땅이라도 비가 오면 그 미생물로 통해서 이 아조트박터라고 하는 미생물과 질소 고정균을 통해서 작물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리질소 이거 이제 떠다니는 그 유리질소인데요. 이 유리질소를 결국 토양에 있는 균이 땡겨가지고 그걸 이제 질소를 만드는 겁니다. 작물이 크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에서 식물체로서는 당분하고 화합을 해갖고 식물체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중에 이제 아미드 화합물 그러니까 그 화학 작용을 통해서 나중에 단백질이 됩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 또 그게 이제 우리의 단백질을 우리가 먹잖아요. 따지면 단백질 우리가 식물이 먹은 거하고 동물이 먹은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 옆에 보면 1번에 보면 단백질, 암모니아, 아초산, 초산, 식물의 흡수 단백질. 그 다음에 동물 소화작용은 아미드 화합물, 암모니아, 아초산, 초산, 유기질 단백질. 그래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은 게 산에 의해서 우리 여기 위산이라든지 이런 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오점으로 변으로 나오는데요. 우리 원래 지금은 여러분 전부 뭐 여기서 모아가지고 퇴비를 쓰는 분이 없지만은 그걸 지금 땅으로 그냥 물로 내 보내가지고 지금 바다에서 하천에서 분해되도록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게 원래는 토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 몸에도 따지면 하나의 우주입니다. 우리가 먹은 게 분해돼서 가스를 내보내고 그 가스는 탄산가스가 지금 식물이 산소 공급을 하잖아요. 그럼 탄소를 흡수하고 기공을 통해서 그 이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산소를 내보냅니다. 그 산소를 우리가 마십니다. 근데 탄산가스가 0.03%를 유지해야 돼요. 근데 지금 자동차가 너무 많고 비료를 너무 많이 쓰고 이런저런 오염이 너무 많이 지고 균형이 깨지는 것 때문에 지구 온난화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자연재해가 생기는데 원래 우리가 토양으로 돌려줘야 돼요. 제가 그 성경에 성경에 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제가 이 자료들을 좀 봐야 제가 뒤에 소개하려고 했는데 신명기 32장 12절로 13절에 보면요. 너희의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거리로 나가되 너희의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섬으로 덮어라. 그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명기 32장 12절 13절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거의 200만의 사람들이 먹고 매일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사막에서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의 변을 볼 때는 따로 모일 때는 따로 변소를 만들어서 거기 가서 변을 보고 삽을 갖고 그걸 덮으라. 그러면 그게 분해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묻으라고 하는 거는 땅 속에서 다 분해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서 분해돼서 거기에 땅에 탄산가스를 지금 작물이 탄산가스가 필요해요. 많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땅에도 필요하고 또 이 공기에도 필요해요. 그래서 분해돼서 가스로 내가 올라오는 거는 이 질소에, 이 공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토양에도 그 탄소가 있어야 탄소 동화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요즘 자꾸 이 퇴비나 토양에 대해서 공부를 자꾸 이렇게 하면서 참 신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지구가 이렇게 오염되고 해도 물론 이 자연재해가 지금은 우리가 국지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오는 게 아니고 지금은 또 지구도 이성을 자꾸 잃어가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너무 이게
태풍이라든지 비라든지 이런 게 뭐 물폭탄이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순리대로 살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질소의 순환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먹은 것도 말로 하자면 토양에 들어가서 이 토양도 살리고 공기도 우리가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암모니아가 있잖아요. 우리 몸에도 우리가 암모니아 가스 우리가 가스가 빠져야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 단계를 거쳐서 올라갈 때 암모니아가 될 때는 요소균에 의해서 아초산이 될 때는 초화균에 의해서 이 단계마다 미생물이 다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은 미생물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루도 살 수,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로 좋은 미생물, 효소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몸을 유지하고, 이렇게 우리가 식물이나 동물이나 세포로 되어 있는 것은 꼭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토불이라고 하는 것은 토양에 있는 성분이 똑같지는 않아요. 식물에 하고 사람하고 토양하고 조금씩 틀립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순환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비 발효 조건에 처음에 탄소율인데요. 예, 탄소율은 질소 1의 탄소의 비율입니다. 근데 퇴비가 발효 잘 되려면 20에서 40인데요. 요 밑에 보면 탄소율 표가 있지요. 그 탄소율 표 보면 유박은 5에서 6%입니다. 그럼 질소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효가 아주 잘 됩니다. 유박은. 그건 질소가, 나중에 보면 그 6페이지에 보면, 깨묵이 얼마냐 하면은 질소가 6.7, 인산이 4.1, 가리가 1%인데요. 질소가 아주 많습니다. 유기질 비료의 요건에 7%가 되면 유기질 비료가 되는데, 깨묵 한 가지만 해도, 질소만 해도 유기 비료가 될 정도로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개분은 5%, 그래서 개분은 발효가 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분은 15%, 청초가 20에서 40.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좀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나무들은, 큰 나무들을 여러분 보시면 퇴비를 주는 것도 아닌데 저 나무들이 스스로 저렇게 여러 수백 년 되고 이렇게 커가는 걸 보면서 관리를 안 해도 나무가 잘 삽니다. 그건 여기에 있는 청초나 낙엽은 50에서 70, 그건 조금 발효가 늦습니다. 근데 청초는 20에서 40이, 아까 20에서 40이 발효가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풀만 해도, 풀 한 가지만 해도 퇴비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발효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 수분이라든지 이런 걸 잘 조절해야 되지만은 어릴 때 우리가 볼 때 어르신들이 제가 퇴비를 어르신들 만드는 걸 제가 볼 때 그 우분을 갖다가 이렇게 한 30% 40% 이렇게 말려가지고 우분을 깔고 그 다음에 풀을 베가지고 풀을 그 위에 올리고 그 다음에 또 변소에 있는 똥을 그 위에다 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청청이 이렇게 퇴비를 만들어서 이제 가을에 그 보리를 심을 때 그걸 그래서 그때 보면 그게 하얗게 번식이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미생물이 번식이 된 겁니다. 자연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퇴비를 며칠 전에 와서 여기 우리 배 장로님하고 여기 버린 쓰레기를 그 음식물 찌꺼기를 제가 이제 같이 해가지고 오늘 온도를 재보니까 60도 지금 잘 발효가 되고 있어요. 저 뒤에 가보시면 그 음식물 찌꺼기 했는데 이게 무더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조건을 이렇게 단계별로 한 층은 음식물하고 그 다음에 마른 걸 하고 톱밥을 하고 미강하고 해가지고 지금 발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초는 만약에 뭐 전혀 여건이 안 되면 풀을 베고 그 다음에 낙엽을 긁어서 그 거름을 쓰면 됩니다. 그게 가장 자연적인 거름입니다. 그게 산에 이제 낙엽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밑에 위에 말고 약간 위에 거를 걷어내고 밑에 가면 그게 바로 부엽토입니다. 그게 가장 천연적인 가장 좋은 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풀을 많이 이렇게 풀이 자꾸 나고 힘들면 그 낙엽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갖다가 쌓아가지고 풀이 안 나도록 그렇게 하면 거름도 되고 제초도 되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비를 만들 때는 탄소율이 대단히 중요한데 뭐 이건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하기 어렵지만은 그래서 이 탄소율을 감안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유박이라든지 미강이라든지 이런 종류별로 섞어서 그냥 골고루 섞어서 수분을 잘 맞추면 그건 퇴비가 되는데 이제 이 탄소율을 참고로 해서 이제 퇴비를 만들 때는 감안을 해서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유박을 하면은 유박에다가 낙엽하고 그다음에 볏짚은 50에서 60이니까 또 빨리 분해가 안 돼요. 천천히 분해가 되죠. 그다음에 보리집은 또 분해가 덜 됩니다. 근데 톱밥을 하면은 톱밥은 지금 히노키 톱밥 같은 건 1296. 이는 1년을 발효시켜야 돼요. 1년을 발효시켜도 발효가 다 안 됩니다. 그게 톱밥이 들어갔다고 좋아하면 안 돼요. 그 톱밥에는 리그린이라든지 분해가 셀룰로제라는데 분해가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톱밥을 오랫동안 발효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톱밥보다는 톱밥에도 나왕이나 삽목이나 이 탄소율이 낮은 거를 선택을 해서 퇴비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분 함량. 퇴비를 만들 때 수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비료 공정 규격에 지금 우리나라 퇴비를 얼마나 이 퇴비 업자들이 로비를 많이 했는지 제가 처음에 퇴비를 만들 때 제가 2000년에 등록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수분이 45%였어요. 공정 규격이 45% 이상 되면 안 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몇 프로냐 하면은 55%입니다. 5%씩 자꾸 올라가요. 왜 올라가느냐? 발효 안 된 것도 팔아먹기 위해서. 왜 올라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는 27%에서 30% 정도 됩니다. 발효를 시키면 건조가 돼요. 자연적으로. 그런데 일반 퇴비는 젖어 있으면 그건 발효가 안 되고 그분들이 그냥 물반 퇴비반 해가지고 그냥 돈만 벌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분들을 지원을 해주고 지금은 퇴비업자들이 뭐 저는 못 벌었지만 퇴비업자들이 돈을 안 버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보조도 해주지 폐기물 돈 받고 팔지요. 그 다음에 요즘 보통 가보면은 요즘은 자동으로 이렇게 퇴비가 포장이 딱 되면 로봇을 가지고 딱 물러가 딱딱 재는데 그게 그 로봇 하나가 1억 5천씩 하더라고요. 그게 여러 수십억이 들어야 퇴비 공장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뭐 20년 전에 했던 그대로 재래식으로 지금 하고, 재래식은 아니지만은 반재래식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생산을 많이 못하니까, 많이 만들지를 못하니까 판매도 못하고 또 제대로 만드니까, 뭐 제대로 만든다는 건 저를 인정을 해주는 뭐 교수도 있는데 제대로 만드니까 돈이 안 돼요. 없어지기 때문에. 퇴비를 만들면 자꾸 없어지잖아요. 분해되니까. 근데 수분이 55% 하는 건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팔아먹을 수 있다는 게 그 사람들이 일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분은 우리 몸에도 65%에서 70%가 물일 뿐더러 토양에는 25%가 필요합니다. 토양에 물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물이 많으면 그게 산소 공급이 25%, 수분이 25%, 그 다음에 유기물 5%, 그 다음에 무기물이 45%, 이래서 100%가 되는데 토양에다가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작물이 문제가 되고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 논 땅에다가 작물을 하면 밭작물을 하면 잘 안 되는 이유가 땅 속에 수분이 많으면 작물이 잘 안 된다는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물은 원소 기호로 H2O잖아요. 수소 2개에 산소 하나인데요. 이게 너무 신비한 거라요. 수소가 알칼리성, 산성, 수소, 그러니까 산성과 알칼리가 수소 하나씩이 만나면 산소하고 만나면 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물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분해가, 이
퇴비에 들어가면 퇴비를 발효시키는 매개 역할을 해주고 우리 몸에는 산소 공급을 해주고 우리 몸에 유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 물이 또 토양에서는 저 바다에서는 폐기물을 갖다가 폐기물 들어오는 걸 전부 다 분해시키고 그게 엄청난 일들을 이 수분이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비료공정국이 55%인데 여기 수분이 함량이 처음 할 때 55에서 65% 선택해야 돼요. 그보다 더 많으면 안 돼요. 그게 악취가 나고 썩는 거 됩니다. 그래서 50에서 60% 정도 돼야 그때 발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수분이 있어야 되는데 수분을 너무 많이 하면 퇴비가 발효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이제 60% 전후를 맞추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건 이제 그 재기도 힘들고 그거는 경험이 필요해요. 그만 적당하게 물 안 흐르고 손으로 꽉 짰을 때 물이 안 나와야 돼. 전에는 물이 나올 정도 되면 그건 65에서 70%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실보실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 그게 이제 퇴비를 만드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산소. 아까 조금 전에 토양에 25%라고 했는데 산소는 이게 산소가 들어가야 발효가 되는 건데 이 산소는 뭐 퇴비는 적당하게 보통 퇴비는 한 5번 이상 뒤집어야 뒤집는 이유는 수분이 맞는지도 확인하고 산소 공급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이제 통기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그게 이제 뒤집기 힘들어서 뭐 EM이나 이런 데서는 혐기성균을 하면 안 뒤집어도 된다. 그거는 말도 안 돼요. 혐기성균은 썩는 거지 발효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냄새 나는 거는 혐기성균입니다. 그래서 퇴비를 뒤집어 주는 것은 토양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걸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양, 재료, 이게 이제 질소입니다. 질소인데 아까 단백질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밑에 보면 질소, 인산가리 성분이 들어있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의 조성분이 여기 있죠. 이게 미강, 항상 이제 미강을 퇴비하는데 미생물 먹이로 쓰는 것은 질소, 인산가리가 다 들어있는 완전한 우리가 현미가 완전 식품인 것처럼 그 현미에 있는 껍데기가 완전 그 우리가 먹어야 될 걸 우리가 이제 그냥 토양에다가 퇴비 만드는 데다 돌려주는 편인데 아주 균형지입니다. 그래서 미강을 발효시키는 데 였는 이유는 하나로 썼을 때 가장 안전한 퇴비 원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질소나 인산이나 이제 인산은 뿌리를 성장하는 데 도와줍니다. 열매가 또 튼튼하게 하는데 도와주는데 처음에 미강이 인산이 있어야 작물이 뿌리가 잘 나고 성장을 잘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 질소가 너무 많으면 작물이 약해지고 인산이 이렇게 발화시키는 거나 이런 건 인산이 많기 때문에 이게 미강이 저는 이제 미강을 직접 재분석을 다 했어요. 이 원료들을 거의 다 제가 사용하는 건 분석을 다 했는데 이 미강이 아주 완전 팁이다. 한 가지로 썼을 때. 근데 이걸 너무 많이 쓰면 또 안 돼요. 이거는 이 비료 성분이 너무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톱밥이나 버섯 배지나 이런 걸 섞어서 써야 되는. 근데 요번에 이제 여기 검식물 만들 때 깨묵하고 미생물하고 그다음에 미강하고 톱밥 배지하고 이런 걸 섞어서 제가 가져와서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다음에 깨묵은 질소가 아주 높습니다. 근데 깨묵이 좋다고 해서 깨묵을 많이 쓰면 작물을 그는 어떤 분들은 깨묵 좋다고 해가지고 많이 써가지고 농사 망치는 분도 있어요. 깨묵은 질소가 아주 높습니다. 6.7%. 그리고 인산이 4%, 가리가 1%. 그래서 깨묵, 그 다음에 어부는 질소가 더 높아요. 어부는. 인산도 아주 높습니다. 어부는 아주 고급 유기질. 현재 원료 중에서는 비료 원료 중에서는 최고 비싼 게 어분입니다. 그 다음에 골부는 질소가 4.4%, 이는 인산이 23% 아주 높습니다. 근데 이 골분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고 이제 아주 소량으로 사용을. 이건 이제 옙니다. 이런 걸 섞어서 이 원료들은 제가 다 만드는 제 원료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것만 하면 너무 고급 비료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탄소절이 들어가는 퇴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온도. 이 퇴비화 과정 중에 온도 상승은 40도 이상, 보통 25도부터 이렇게 미생물이 발효하기 시작하는데 보통 40도를 넘어서 이제 오늘 이 퇴비를 제가 온도를 가서 아까 장모님하고 가서 재보니까 60도가 돼요. 그게 60도면 지금 아주 많이 올라갔어요. 발효가 아주 잘 되고 있는 겁니다. 50도 이상 올라가면 이제 또 뒤집어줘야 공기도 들어가고 발효가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데 놔주면 그게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도 시키고 그 다음에 통기성도 시키고 또 이 온도를 올라가지 못하도록 좀 발효를 골고루 시키도록. 이게 보통 온도가 온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 뒤집어줘야 골고루 발효가 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력, 높이는 보통 퇴비 높이는 1.2m 전후가 가장, 그러면 사방에서 한 30, 땅에서도 30, 옆에서도 30 이래 하면 보통 1.2m 높이가 가장 좋고, 근데 일반 어떤 분들은 뭐 퇴비를 장소가 없으니까 산더미처럼 재 놓으면 뒤집지 않으면 1년도도 그 속에 파보면 그대로입니다. 공기가 안 들어가면 전혀 발효가 안 됩니다. 이제 보통 조건이 좋으면 30cm, 보통 한 20cm 정도만 발효가 되고, 그 속에 50cm만 들어가도 퇴비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뒤집어주는 이유가, 산소 공급을 시켜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광선, 미생물은 햇빛을 보면 3일 되기 때문에 이제 햇빛을 차단시켜야 됩니다. 이제 일반 차광망을 덮는다든지 퇴비를 만들 때는 햇빛을 좀 덜 보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진동은 아까 이렇게 뒤집어주는 거, 이게 진동이고, 그 다음에 pH 농도 색깔, pH는 퇴비는 pH 중요하긴 하지만 pH는 여러 가지 섞으면 그게 다 산성, 알칼리성 해서 조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미생물을 숙성하는 과정은 그림을 이렇게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게 제가 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되고 나면 8페이지 그 밑에 보면 부식이 나옵니다. 부식. 제가 퇴비 발효돼 가지고 곰뱅이가 먹고 발효가 된 걸 제가 준비해 왔는데 제가 여기 차에다 두고 왔는데, 우리가 이 지렁이나 곰뱅이는 얼마나 유익한 해충인지 몰라요. 이 지렁이는 물론 폐기물도 분해시키고 먹고, 그게 지렁이 똥은 아주 고급 비료가 되고요. 그게 아미노산입니다. 고단백. 근데 최근에 지금 곰뱅이가 좀 단백질이 많다고 해가지고 많이 키웁니다. 근데 저는 이 참나무, 톱밥, 버섯 배지를 갖다 놓으면 저절로 곰뱅이가 많이 생기는데요. 퇴비를 한 1톤쯤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100kg도 안 나와요. 다 먹어버리고. 근데 그게 자세히 보면은 그 똥이 아주 잔잔한 똥인데 그게 완전 고급 바로 비료가. 지난번에 제가 작년 보이던데 그 봉기를 제가 안 가져왔네. 자세히 보니까 곰뱅이 똥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건 바로 최고급 비료입니다. 그게 곰뱅이가 땅에 나무들이 다 썩어가지고 분해시키면 자꾸 없어지는 이유가 토양에 들어가서 전부 분해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져요, 무조건. 어떤 때는 제가 버섯 배지를 그냥 가져와서 엄청나게 째놨는데 자꾸 줄어져가지고 나중에 3분의 1도 없어요. 자꾸 분해되고 없어지는 거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얘기가 고생해가 욕심내가 갖다 놨더만 전부 다 없어지고 그게 돈 안 되는 짓을 한다는 게 그렇게 다른 분들이. 그래서 분해를 시키는 게 제가 비싼 수업료지만은 참 신비하다는 게. 근데 그걸 원료로 해가지고 퇴비를 사용을 하면 여기 제일 밑에 있는 대로 부식이 됩니다. 부식. 그 부식은 암갈색 아주 새카만 이런 건데 토양에 부식 함량이 높아야 힘이 지력이라고. 그래요. 지력이라고 하죠. 근데
유기물 함량은 토양에 5%가 필요한데요. 보통 5%가 되기가 5% 되려면 퇴비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하면 300평에다가 잼 3톤에서 5톤을 퇴비를 계속 해야 나중에 검사를 해보면 유기물 5%가 나와요. 유기물 5%가 그게 5%가 작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줘야 남는 것뿐에 대가 없어지고 토양에 남는 거를 계산을 하면 그 5% 처음엔 저는 뭐 유기물이 5%는 너무 작다고 했는데 일반 토양 검사를 해보면 1%, 2%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전에 유기농 할 때는 300평에다 퇴비를 10톤까지 했어요. 10톤을 해도 비료를 안 하니까 작물이 뭐 잘 크는 것 같아요. 토양이 안 좋을수록 더 많이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 유기농이라고 제가 이렇게 퇴비를 팔면은 농사 짓는 것보다 사 먹는 것보다 너무 돈이 많이 든다고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이 퇴비값이 너무 많이 드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을 하면 농사를 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비료를 하는 거죠. 그냥 돈 적게 들이고 팔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자기 먹는 걸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자급자족의 문제가 바로 거기라고. 내가 먹는다고 생각하고. 근데 농업하는 분들 중에 제가 이제 회원들이 지금 980명 중에 뭐 농민 아닌 분들도 지금 상당히 있는데 제가 이번에도 뭐 올 여름에 한 500명한테 제가 내용물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성실하게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냐면 맛이 너무 좋아요. 비교가 안 되죠, 맛이. 근데 비싸게도 받아요. 그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주 정말로 맛이 있는 그런 농산물이 생산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안 되죠. 비료한 거는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복숭아 많이 나오는데 복숭아 맛있는 거 먹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여러분들 복숭아 먹어보 정말 옛날에 복숭아 맛, 물론 돈 많은데 서울이나 제일 고급은 서울로 가서 돈 많은 사람들이 먹겠지만은 우리 친구들이고 복숭아를 사오고 우리 먹어보니까 복숭아 맛이 없어요. 싱거워요. 왜냐하면 크기만 크고 맛이 없는 거라. 왜냐? 비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요즘은 비대제를 쳐요. 크는 것도. 커야 돈을 많이 받으니까 거기 또 커지는 비대제를 쳐요. 여러분들 큰 거 절대 좋아하면 안 돼요. 큰 거는 그 배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제보고도 그래요. 제발 좀 키하는 거, 좀 커지는 거 달라고. 저는 이제 제 원료는 잘 안 커져요. 안 커지니까 어떤 분들은 당신 거 쓰니까 작물은 좋고 맛은 좋은데 안 커져서 못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처 떨어진 분도 있어요. 맛은 좋고 작물은 좋는데 안 커진다는 거라. 안 커지는 거 정상적으로 그러면 절 크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은 무조건 커야죠. 수박도 키하고 막 전부 큰 거 커야 돈을 많이 받으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추석 때 사과 멋진 거 상자 큰 거 선물 받아가지고 정말 맛있다고 저도 선물 받아봤지만 그거는 퍼석퍼석 해가지고 그게 무슨 맛이. 그래서 큰 거 그래서 돈이 많은 분들이 병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비대제, 호르몬제 이런 걸 많이 좋은 거라고 하는 게 더 나쁜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알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하고 얘기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디 선물을 할 때 큰 걸 사다 줘야 되는데 큰 걸 사다 줘야 될지 적은 걸 사다 줘야 될지 고민이 될 때가 이렇게 솔직히. 제가 오래전에 K를 생산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K를 생산해가지고 이제 녹즙하는 회사에다가 납품을 했는데 그때 그 약을 못 치니까 구멍이 뚫리고 막 크도 안 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상품이 형편없어. 제가 1톤을 가져갔는데 상품이 깨끗 안 하다고 제가 빠꾸를 당했어요. 그게 참 말씀드리면 다 알만한 그런 회사인데 제가 거절을 당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참 정말 실망을, 나름대로 나는 유기농이라고 참 신념을 갖고 했는데 그 상품이 안 좋다고 이렇게 퇴짜를 맞으니까 참 지금까지 내가 참 서운한 마음이, 참 얼마 전에도 그분을 만났는데 참 서운한 마음이 사실은 들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좋은 거, 생긴 거 좋은 거, 농약 많이 치고 비료 많이 주고 영양제 많이 준 게 크다고 하는 건 감안하시고 드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비율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환자들이 생활 여유가 많은 분들이 더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도리어 제가 우리 동네 교회에 지금 노인들을 지금 제가 매주일 한 70명 정도 옵니다. 제가 노인반을 맡아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뭐 식사도 대접하고 우리 교통비도 좀 주고 그래 하는데 작년에 그 노인들을 뭐 포함해서 작년에 침례자 한 50명 났습니다. 났는데 영남에서는 침례자가 제일 많이 제 동네 교회에서 했는데 그분들은 아침 7시, 8시 그분들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도 요즘 그리 해요. 다니면서 얻어먹고 다른 교회에서 대접하는 데도 가고 하는데 그분들 현재 연세가 제일 많으면 91살, 90살, 최소 65, 제가 60 너인데요. 66이 제일 느리고 그 다음에 전부 70대, 80대, 90대입니다. 그런데 건강해요. 정말로. 그런데 병원에 가서 보면 내가 잘 먹고 잘 입은 분들 중에 병을 더 많이 하지 않는가. 아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통계적으로 또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 뭐 잘 나가다 돈 잘 벌다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암이니 뭐니 우리가 갑자기 이야기 듣는 분들 많아요. 우리 친척들 중에서도 잘 나갔는데 갑자기 무슨 암이니 췌장암이니 무슨 병이니 내가 뭐 이야기 들을 때 고민이 많이 돼요. 도와줄 수는 없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먹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요. 원래 이제 집사님께서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걸 갖다가 강의를 해달라고. 이제 그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뭐, 이건 소개 같지만 이건 제가 만드는 탭입니다. 탭인데, 이건 제가,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하려면 먼저 이제 여유가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이제 여기에다가 이런 바가지 이런 걸 이 안에다가 여기에 이거보다 조금 크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여기에 엎어요. 엎어가지고 요 밑에다 구멍을 좀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양이 작을 때는 작은 비닐에다가 그 음식물 찌꺼기를 담아가지고 그 밑에다 구멍을 여러 많이 내요. 많이 구멍을 너무 크게 내지 마 작게 내요. 왜냐하면 이 구멍이 크면 벌레가 또 생기고 하니까요. 구멍을 내가지고 여기다 담는 겁니다. 여기다 담아가지고 여기다 이제 담아가지고 이건 조금 작은데 큰 봉지 비닐봉지 같은 게 이제 비료포대 같은 데다가 이게 이제 이렇게 묶어놔야 돼. 안 그러면 이게 또 벌레가 또 생기니까 겨울에는 괜찮지만 그래가지고 어디 그릇에 요즘 밑에 구멍이 있는 통 물이 빠져야 되니까요. 이 땅에다 그냥 넘어가니까 어디 그릇에다가 담아 놓는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자 오늘 우리도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어떻든 그러니까 나올 때 나와 비닐로 여기다 넣는 것 여기 가득 차면은 이제 미강하고 톱밥하고 갖고 이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섞어가지고 만든 그런 걸 이제 요걸 이제 꺼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토양에 묻든지 이제 밭이 있는 분들은 토양에다가 묻어 나가면 돼요. 묻어 나가는데 흙하고 섞어가지고 묻어 나가고 안 그러면 이제 대비를 밀봉한데 요즘 쓰레기 큰 통 있잖아요. 큰 거에다가 그 안에다가 이제 이 도시에 있는 분들은 어디 저 땅에다가 못하니까 통에다가 밀봉되는 통에다가 이 쓰레기 찌꺼기하고 그 미강하고 섞은 마른 거하고를 섞어요. 골고루 섞어. 아까 수분 말했죠. 아까 50%, 60% 사이 골고루.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래 하다 보면 경험이 생깁니다. 근데 처음에 섞을 때는 잘 모르는 프로스를 하루 지나 보면 그게 수분을 다 묶고 나면 좀 젖었으면 가루를 조금 더 넣고 그 다음에 또 말랐으면 젖은 거를 조금 넣고 조절해요. 그러니까 바로 통에다 넣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하루를 놔둬 봐야 돼요. 놔주면 수분을 흡수하고 나면
좀 젖은 상식품은 마른 걸 조금 더 이어가지고 섞어가지고 그래야 통에다가 착착 재는 겁니다. 재면 그게 이제 발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도시에서는 이제 뭐 화분이나 이런 데 사용을 할 때 쓰는데 이걸 바로 쓰면 안 되고 좀 한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온도에 따라서 틀린데, 그래서 오늘 제가 오면서 또 생각했는데, 이제 이걸 해가지고 통에다 넣지 말고, 여러분들이, 매상하는 마대 있잖아요. 매상하는 마대에다가 공기가 통하거든요, 그건.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뭐, 도시에서는 그 마대에다 넣어가지고 통 안에다 한 번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돈 안 드는 게고, 이건 이제 고성군에서 음식물 찌꺼기 처리하는 취입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뭐, 부가세까지 이게 15,000원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좋아요, 보니까. 이렇게 통에 이렇게 물이 빠지도록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 물 빼는 데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딱 넣어가지고 담그면 여기는 공기가 안 통하도록 야무지게 되는 거라. 여기에 물을 하루쯤 뺐다가, 하루보다도 여기 며칠이 있어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대로 오래되면 밑에 게 썩기 때문에 썩기 전에 마른 거하고 섞어야 되는 거예요. 썩으면 그때부터는 부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부패 일어나지 않아서 이게 하루나 이틀, 그 지금 수양원에 같은 경우에 이게 한 3바퀴에서 나온다 해서 제가 이제 인원을 드리려고요. 이걸 여러 개 사가지고 이걸 내가 하루 물 빼가지고 그 다음에 저거 섞어가지고 마대에다 담아 나가면 이제 저 한꺼번에 하려니까 저기 힘드니까 마대에다 담았다가 그걸 이제 차곡차곡 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물이 빠지고 하루나 이틀 물 빠지고 나면 그걸 아까 이제 마른 거를 갖고 골고루 섞어야 돼요. 섞는데 그렇게 하면 도시에서도 이거 필요한 거는 만들어가 쓸 수 있고, 근데 이게 만든 거는 이대로 쓰면 안 돼요. 퇴비를 고급 퇴비하고 섞어서 써야 돼요. 이것만 갖고 하면은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급 좀 좋은 퇴비하고를 섞어서 사용하고, 토양에 묻을 때는 토양에 한 30cm 파가지고 흙하고 좀 섞어서 그냥 파 나가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필요하면 그걸 파가지고 퇴비로 사용을 하면 돼요. 그게 이제 체전밭이 있는 분들은 파가지고 토양에 놔주면 알아서 분해를 시킵니다, 또. 근데 그때 퇴비를 본진물 찌꺼기 묻어놓은 데는 물이 많이 안 들어가도록 해요. 물이 밑으로 고이면 물이 밑으로 자꾸 들어가면 수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도독한데 좀 물이 안 들어가도록 그 도랑을 쳐서 그렇게 거기에는 좀 건조되도록, 만약에 물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또 필요하면 비닐을 좀 덮어서 물이 안 들어가도록 해서, 그러면 땅에서 알아서 분해를 시킵니다. 한두 달 지나면 상당히 많이 분해돼요. 겨울에는 좀 늦겠지만 여름에는 분해가 아주 잘 되리라고 봅니다. 예? 보름은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보름은 뒤집는 게 몇 번 뒤집어야 되니까 그건 조건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분해되는 데는, 왜냐하면 이렇게 단단한 게 있고 분해가 빨리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몇 달, 그건 이제 온도하고 뒤집는 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몇 달이라기보다 그건 금방 쓰려고 하지 말고 그만 몇 개월 지나서 사용을 하는 게 맞고, 왜냐하면 잘못하면 분해가 다 안 되면 그게 벌레가 생기고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벌레가 생기면 이거 이제 목초액인데요. 이 목초액을 이제 수시로 목초액은 여기 뭐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초액을 주면 이거는 강하게 치면 소독이 되고 적당하게 치면 기피도 되고 아주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유황입니다. 유황이 이제 우리가 토양에 질소,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황까지는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이는 다량 미량 요소라고 하는 다량의 미량 요소인데 그 외에는 조금씩 필요하고 황까지는 양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황을 많이 주면 이 토양에 소독도 되고 그 다음에 맛이 좋아집니다. 이 황이 이제 유황은 옛날 소돔 고모라 유황으로 망했잖아요. 그 유황은 유황불은 다 탈 때까지 안 꺼집니다.
그 유황이 아주 무섭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이 제품은 끓이지 않는 유황인데 아주 제가 이제 우리 회원들이 많다 보니까 좋은 제품들을 제가 음선해 갖고 제가 소개도 하고 하는데 이런 이제 활용을 하시면 벌레가 안 생겨야 되니까 벌레 생기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이게 뭐, 예? 아, 구데기도 강하게 치면은 없어지. 구데기는 파리가 안 들어가야 구데기가 안 생기지. 구데기는 못 막습니다. 파리가 안 들어가도록 해야지. 이게 뭐냐 하면은, 음식물을 갖고 만든 사료입니다. 그게 음식물이 오래되면 썩으면 안 되고, 썩기 전에 이런 이제 큰 회사인데요. 이걸 적석에, 폐기물이 오는 대로 분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게 사료로 쓸 수 있는, 우리가 먹는 거기 때문에 오염이 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수분 조절제도 제도 좀 활용을 합니다. 전에는 음식물 썩어서 못 썼는데 지금은 아주, 이제 기술이 많이, 음식물 찌꺼기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연구가 많이 되고 투자를 여러 수십억 해가지고 분리를 해서 이래 아주 고급 사료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그게 아까 썩기 전에 빨리 처리를 하라고 하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텃밭 베란다. 이게 토양에 제가 아까 토양에 대해서는 아까 무기물 45%, 유기물 5%, 수분 25%, 산소 25% 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땅은 이제 어떤 땅이냐, 점질토냐, 차질토냐, 양토냐 이런 게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농민들한테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몇십 년을 공부를 해도 이건 너무 깊이 과학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이가 있다는 걸 제가 요즘 깨닫는데요. 그런데 이 토양은 신비하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질의 순환, 탄소의 순환, 그 다음에 산소의 순환, 질소의 순환, 이 순환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순환하도록 우리 몸도 말로 하자면 잘 먹고 또 잘 자고 또 잘 써야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우리 집 사람이 오래전에 제가 사실은 유기농 한 건 우리 집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유기농하게 됐는데요. 변비 걸리고 3일 돼도 변을 못하니까 머리가 아프고 자꾸 이렇게 병이 십이지향 궤양도 오고 병이 막 여러 가지가 겹쳐서 자꾸 생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녹적기 없을 때 일본 내셔널 녹적기를 사서 그래서 제가 케일을 재배해서 케일 이제 위기양이 좋다니까 그래가지고 뭐 지금은 이제 그런 병들은 다 치료가 되고 뭐 이제 뭐 농사 짓는다고 골병이 들어가지고 또 다른데 이제 힘들긴 하지만은 그 병들은 다 고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이제 토양 작물은 제가 작물을 소개를 충분히 말씀을 드릴 시간은 없고 이건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뭐 우리 회장님한테나 또 필요한 정보를 원하시면 이건 제가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베란다에서 만들 때 화분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 구성하는 원료. 요즘은 제가 뭘 요즘 많이 하느냐 하면 문제가 생긴 하우스 말하자면 그 병 고치는데 제가 요즘 바빠요. 하다가 안 되면 저를 불러서 제가 이제 그 처리를 하는 그거는 자연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안전한 게 그냥 여기 오셔서 영혼 물에 절공 휴진 뉴스타트 하면 치료되는 것 같습니다. 토양도 좋은 탭 이어주고 산소 공급시키고 이 자연적인 거를 조금만 맞춰주면 회복돼요. 얼마 전에도 고성에도 퇴비를 잘못 써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그걸 회복시켜서 다른 큰 회사는 회복 못했는데 제가 한 데는 좋아져가지고 어제도 제가 갔다 왔는데 그 이제 제가 뭐 작물 치료소 저 유기농 기능사 자격도 있어요. 제가 그동안에 유기농 하면서 3건의 아제론 농법은 건토, 건식, 건민인데요. 건실한 토양에서 나오는
건강한 식생활, 6번이면 11페이지요. 그 다음에 그래야 건강한 토양에서 나온 건강한 식물을 먹어야 건강한 국민이 된다는, 이제 일본에도 상건네토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제론 농법이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이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사용하신 분들이 아주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제론이라고 하는 미생물은 112년 된 역사를 가진 미국에서 고 토마스 박사라고 하는 분이 아까 토양에 있는 뿌리옥 박테리아를 발견해서 그걸 미생물을 접목을 시켜서 일본에서 수입해서 일본에서 연구를 많이 해갖고 아제론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제품을 제가 직접 수입한 게 아니고 일본의 제일교포가 가져와서 95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22년 됐어요. 그래서 그 대비 효과에 밑에 이제 쭉 속가가 있는데 우리 이제 이 대비를 제가 이제 대비를 다른 원료도 있지만은 이 미생물을 접목했을 때 효과가 아주 좋다는 걸 이제 그동안에 실증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소개가 많이 된 EM, EM 말은 좋는데,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 일반 분들이 EM 많이 하는데, 제품은, 이렇게, 기술은 적은데, 그분들은 영업을 잘해서, 근데 이게 물건이 좋아도, 제품이 좋아도, 로비도 해야 되고, 또, 이 공급하는 이런 채널도 좋아야 돼도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저는 농사 짓다가 팔아주는 사람들한테 당하고, 물건은 잘 만들어 놓고 자꾸 이용당한 것 때문에 제자리 걸음 팔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회원들한테 제가 아주 싸게 공급을 해서, 이제 회원들이 계속 가입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농사를 하시든지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이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제론 쳐보시면 거기에 카페에 이 관련된 자료들이 거기에 실려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오늘 말씀드린 이 자료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보시면, 아마,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하는 데나 또 퇴비를 만들고 작물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요즘 제가 교회에서도 제가 화분을 관리하는데 화분은 3개월을 못 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화분을 걷어내 보면 스티로폴을 3분의 2나 엮고 그 다음에 연탄재를 젓는다든지 작물이 그 화분이 오래 못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래된 건 되면 제가 가져와가지고 제가 다시 이어가지고 회복시켜가고 교회로 가져가고 하는데 그분들은 안 죽으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죽어피야 또 사갈 거니까.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화분을 계속 사가지고 드러내보면 거의 스티로폴입니다. 스티로폴 지어서 밑에는 흙은 요만큼밖에 없어갖고 그래가 어떻게 견디다가 나중에 그만 죽는 게 그러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화분 사가지고 한번 내용을 밑에 보시면 그 때도 안 한 게 들어있어요. 왜냐면 흙을 다 여면 그것도 돈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양심적으로 하는 게 그는 돈이 안 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사먹을 수, 제가 이제, 그걸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우리 이제 회원에 가입하시고, 그래 하시면, 제가 원래 그 유통을 하려고 했는데, 그 유통이 전국이라 보니까 너무 힘들고, 제가 부산에 동맥교회 가서도 유통을 했는데, 이게 농민들도 쏙이고, 가서 처음에 볼 때하고 나중에 가져와 보면 자꾸 틀리고 이래서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작물하는 걸 다 리스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그거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혼자서 지금 하기가 이제 힘들지만은, 그런 정보는 제공할 수 있어요. 우선 이제 필요한 거는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가까운 데 있는 분, 여러분들이 농사를 못 지시면 제가 원하기는 아대론 농법을 하라고 좀 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농법 하시는 분 여러분들 구입해 드시면 되잖아요. 제가 현재 하신 분들 5년 이상, 10년 이상 저희 꾸준히 사용하신 분들은 고추, 부추, 호박을 비롯해서 과일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맛이 좋고 안전하다는 그는 그 증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중에 이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네이버나 이렇게 또 혹시 이렇게 요청하시면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저는 EM을 가지고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예. EM가 음식 놓고 예. 그다음에 이제 EM 솔루션 하고 그다음에 탑소일 예. 넣어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봤는데 괜찮은 거 예. 저는 뭐 잘 모르고 하긴 했지만 예. 그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EM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미생물을 그냥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품이 월등하고 원료도 그렇고 그 EM은 이제 뭐 정부에서 기술센터나 이런 걸 해서 액비를 만들어서 그냥 주기도 하고 활용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EM도 그렇고 어떤 미생물이라도 그렇게 그 방법대로 하시는 건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예. EM을 샀거든요. 병이 많은 거, 예. 이런 거. 예. 그거 어떻게 쓰는지 몰라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액상이죠, 액상. 예. 근데 퇴비를 만드는 데는 액상은 쓰면 안 됩니다. 액상도 저는 있는데 액상을 나는 가루로 된 걸 써야 돼요. 가루를 해가 마른 걸 써야지 젖은 걸 쓰면 더 젖어피면 안 되잖아요. 예. 물은 그건 액비를 만들고 하는 데 활용하고 퇴비를 만드는 데는 마른 거를 써야 젖어 있는 걸 이게 수분 조절을 해주는 거니까 그건 이제 액상을 만드는 거는 어디였어요? 그건 이제 뭐 액비를 만들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당미라고 이런 걸 팔아서 이렇게 퇴비 만드는 데다 액상을 뿌리는 거는 안 맞습니다. 그건 틀립니다. 그건 그건 액비를 만들어서 작물에 주는 데다 사용하는 건 그건 그렇죠. 주는 거. 예. 섞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아버님 유밥이 뭐예요? 유박은 깨묵이나 무슨 박 종류, 그러니까 그 깨묵이나 무슨 치동이나 이런 걸 짜고 난 찌꺼기를 이제 박이라고 합니다. 깨묵을 유박이라고 해요. 유박은 뭐 아주까리 유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기름을 짜든지 뭘 만들고 난 걸 유박이라고 합니다. 총칭으로. 그 깨물 갖다가 어떻게 발효시켜요? 예? 제가 가을에 사가지고 나또 겨울에 열어보니까요. 봄이 돼가지고 열어보니까 깨가 그대로 있어요. 깨물이 이렇게. 그러니까 깨묵은 아까 질소가 높기 때문에 거기다가 풀이나 다른 거를 톱밥이나 이렇게 깨가지고 섞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수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수분이 너무 많으면 그게 썩기 때문에 그거는 질소가 아까 8%잖아요. 아주 높아. 6.7이니까 그러니까 높으니까 그건 다른 거하고 섞어. 탄소질 아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게 질소가 높으면 빨리 발효가 되기 때문에 발효 안 되는 거하고 섞어야 돼요. 땅에다가 넣어서 하는 게 좋아요? 아니 땅에 파묻어가지고 하는 게 땅에 파묻으면 안 되고 끝에다가 해야 돼요. 파묻으면 안 되고 그거는 퇴비를 섞어서 수분하고 맞춰서 그러니까 그 깨묵이 있으면 음식물 찌꺼기 하는데도 같이 조금씩 넣으면 돼요. 그러면 그게 질소가 되니까. 깨가지고 안 깨지면 수분이 들어가면 깨집니다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